이게 그 그림 글자는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한 문장이 딱 이렇게 그 모든 개념을 한 문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이 우리말로 바꾸기가 좀 어렵고 한 두세 문장으로 쪼개면 딱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문과 똑같이 축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말에 어울리게 바꿔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나중에 막판에는 울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내용은 정말 사실 제가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2003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심리학 개론 강의도 많이 했고 그럼 그 이외에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심리학 그 개괄적인 심리학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대하는 어떤 관점도 심리학에서 몇 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사실 이 책에서 처음 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저보다도 더 심리학에 대해서 최신 심리학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다 라는 떡밥을 던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일단 숫자들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표제로 삼는 숫자들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또 내용에 곁들여서 나오는 숫자들도 있죠. 근데 물론 숫자들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숫자들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어떤 퍼센트의 숫자라면은 그건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 중독 같은 거는 도박 중독을 이제 병적 도박 행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병적 도박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는 나라의 차이도 없고요. 그리고 시대의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비율로 유지가 돼요. 근데 어떤 것들 뭐 인구 숫자,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숫자 같은 거는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혹은 그 관련된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급속도로 변동을 하죠. 그래도 그걸 참고하시면서 다음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게 뭘까? 860억. 전 세계 인구 숫자보다 훨씬 많죠. 이거는 뉴런 숫자입니다. 우리 뇌에 존재하는.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면서 재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면 뉴런의 숫자는 저 정도고요. 그리고 이 뉴런이 사실 숫자 자체는 사람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뉴런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뇌가 얼마나 좀 똑똑하냐 혹은 멍청하냐가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건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산후 우울감이라고 보통 사용을 하는데 산후 우울감은 대개는 일시적입니다. 한 짧게는 1, 2개월에 끝나고 길면은 뭐 5, 6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 지속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더 오래 아예 만성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산모 중에 85%는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산후 우울감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옛날에는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고 지금은 정신건강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13년은 기억나세요? 벌써 2019년이 작년이었는데 며칠 전이었는데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2013년은 그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이거 보통 흔히 부르는 말은 뭘까요? 조현병은 아니고요. 조현병은 정신분열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그 이전에는 그 DSM이라고 해서 정신병 진단 기준 척도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2013년부터 이것도 장애다라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게임 중독이 그 범주에 또 들어갔죠. 그 다음에 2%.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2%가 있습니다. 이 책에도 수많은 2%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병률로 따지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50명이 여기 오셨다면 그 중에 한 분은 공황장애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공황장애가 남 얘기 같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는다고 해서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통은 그렇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정말 끔찍한 증상이거든요. 이게 공황장애가 무서운 게 이 장애 증상이 그 공황 발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다는 게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공황 발작 자체는 한 길어야 5분 정도면 끝나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운전할 때 올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일을 할 때 올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자는데 꿈하고 연결되면서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또 뭘까요? 8.7%도 참 많은 8.7%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8.7%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성인들 얘기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수 추정을 한국인 전체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통계를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만약 이 미국 통계가 우리나라에도 맞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공포증, 무슨 공포증이든 그게 고소공포증이든 폐소공포증이든 광장공포증이든 혹은 동물공포증이든 어떤 공포증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 여기 2분 정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60%. 이거는 뭐냐면 범불안 장애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대비 여성이, 남성 대비 여성이 60% 더 많이 범불안 장애. 범불안 장애는 이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사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걸어가도 불안하고 자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한 계속 애매하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범불안장애하고 그 다른 공포증, 특히나 이제 공황장애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당연히 불안장애를 똑같이 겪고 있어요. 공황 발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여성이 이 범불안 장애에는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비율은 이건 문화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80%. 이것도 수많은 80%가 있는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일을 겪었다. 내가 몰고 가던 차가 갑자기 날라온 무슨 타이어에 이렇게 들이받쳤다든지 혹은 정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내가 정말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전후, 그 사건이 일어난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잠깐 안 나고 그런 큰 일을 겪은 경우에 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일으킵니다. 이건 그냥 생존에 관련된 반응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반응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겪으면 이게 이제 투쟁 반응이 되거나 혹은 도주 반응으로 이어지거든요. 어쨌든 그게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연락 도망을 가든지 평소 에너지의 한 200%, 150%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를 하면서 싸우든지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맥박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맥박수가 혈류가 뇌를 막 빨리 흐르니까는 뇌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각성이 되고 거기다가 근육도 평소에 낼 수 없었던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멈춰 있고 그리고 피부 말단부는 위축이 돼서 혹시라도 상처를 입으면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죠. 그럼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 좀 나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막 이제 힘이 너무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하는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뇌에 혈류가 너무 많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오버히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되면서 이게 그 순간에 겪었던 일들이 거의 보통 하는 말로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일을 뇌리에 깊이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PTSD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PTSD는 뭔지 아시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인데요. 이 PTSD가 사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그 순간이면 지나가요. 문제는 PTSD죠. PTSD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사건을 겪은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 순간을 재현을 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몸은 계속 또 거기에 맞춰서 맥박 올라가고 막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 큰 사건을 겪으면 거의 10중 8구는 PTSD를 겪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PTSD가 마음이 약하거나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느냐의 문제입니다. 1.1% 이게 뭘까요? 또 수많은 1.1%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조현병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지만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현병도 증상의 수준이 상당히 격차가 커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조현병이 있고요. 내가 지금 뭘 겪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환각이야 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조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젠 약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제어할 수도 있는 수준의 조현병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현병이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조현병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 인구의 1.1%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0.2% 이거는 조현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망상이에요. 조현병 이외에도 망상 장애로 이어지는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인 이유로도 망상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기생충이
뇌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도 망상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간 부전으로 인해서도 망상장애가 오죠. 근데 어쨌든 망상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고 대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0.2% 정도는 망상을 경험을 합니다. 현실이 아닌 걸, 사실이 아닌 걸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끼거나 혹은 세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어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율이 0.2%라고 얘기합니다. 30%도 되게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그 30% 중에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얘기인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치매를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65세는 30%죠. 사실 제가 예전에 본 통계에서는 70세가 넘으면 50%입니다. 70세 이상인 분들 중에 절반은 아주 약한 수준이든 심한 수준이든 치매를 겪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게 현대의학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만 명은 이건 2050년 이거는 2950만 명은 약물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의 숫자인데 몇 년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약물 청정 국가였어요. 물론 극소수의 약물 중독 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변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유학생들이 늘었다. 유학생들이 왜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거의 모든 나라는 다 약물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이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지고 오는 인구가 늘면서 이게 점점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50만 명이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 기준이라면 지금은 한국에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것도 역시 남 일은 아닙니다. 2,950만 명의 그 기준도 여러 가지예요. 미국인들 중에는 약물 크든 작든 다양한 진통제든 뭐 각성제든 에드럴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도 있다는데 그런 약이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하나 이상 복용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비율은 절반이 넘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1% 이것도 1% 여러 가지 얘기 1%가 있는데 병적인 도박꾼 미국인 중에 병적인 도박꾼의 비율이에요. 이건 호주 같은 경우는요. 도박이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특정한 지역에서만 도박이 허용이 돼요. 근데 호주는 거의 모든 데에서 도박 사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호주에서도 그 병적인 도박꾼의 비율은 2%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박이 완전히 허용이 돼도 병적인 도박이라는 거에 빠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병적인 도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기 위해서 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잃게 돼요. 갈수록. 그 과정에서 뭐 자기 주변도 다 황폐화되고 자기 자신도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도박이라는 게 무슨 좀 이길 확률이 있다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기제 자체가 돈을 이렇게 걸고 잃는 그 순간에 쾌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호주 도박이 허용이 된 국가든 도박이 금지된 국가든 그 병적인 도박꾼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만. 그러니까 그 기질적으로 그런 자극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도박 장면을 접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수치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있으나 마나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자면 건망증이 아니죠. 그 기억 상실이죠. 그러니까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은 뇌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우리가 기억 상실을 겪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경우 큰 사건을 겪으면 그럼 뇌가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도 셧다운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런 경우에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체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구간의 기억만 안 나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알아. 내가 어제 그랬거든. 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원인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뇌가 이제 알코올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서 그러면 탈수되잖아요. 뇌에서 그 수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 뇌 뉴런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특히나 가장 그거에 취약한 게 해마 부분이고 그 해마가 그러니까 경험을 기억으로 전환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거고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체 유병률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7%가 나온 거죠. 46%.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 부진증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사춘기의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정신 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비율. 그렇다면 신경성 식욕 예전에는 이걸 거식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식증의 유병률은 그게 좀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죠. 날씬함을 강조하는 문화권 그리고 여성의 외모를 좀 외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준이 외모를 중심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그런 게 많을수록 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취약한 그러니까 유병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른 모든 질병들 보통 조현병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조현병 환자들 중에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의외로 외부 활동을 못해요. 스스로 못 나갑니다. 근데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말 그대로 응급이에요. 이거가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을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들은 심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거울을 볼 때 자기가 더 뺄 살이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몸이 이미 안 먹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형 음식, 좀 조금이라도 씹어야 되고 딱딱한 음식을 위장이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스스로도 안 먹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뭘 먹으면 막 트레드밀에 가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뇌도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고 아주 위험한 증상입니다. 폭식증은 식욕 부진증에 비해서는 훨씬 비율은 낮아요. 하지만 역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사춘기에 여자 청소년들이 이 식욕 부진증하고 폭식증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안 먹고 살을 뺀다고 안 먹다가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고 막 미친 듯이 먹고 다시 뭐 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 먹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엔 이게 그냥 여자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참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외모를 얼마나 중시하느냐,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그런 문화권에서 살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식증 아시죠? 이식증이 뭔가요? 이식증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겁니다. 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쑤시개 같은 나무라든지 뭐 그 외에도 어쨌든 우리는 평소에 먹지 않을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가뭄과 그거에 흉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나무 껍질 벗겨 먹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28%나 돼요. 그러니까 역시 보면 임신이 참 위험하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수면장애, 여기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수면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 성이 전체 인구가 3억 정도거든요. 그 중에 5천에서 7천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10% 성격장애죠. 인격장애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중에 많은 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격장애는 뭐죠? 사이코패스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뭐라고 하셨죠? 경계선 성격장. 경계선. 예, 잘 아시네요. 경계선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예, 보더라인 디스오더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히스테리 성격장애도 있고 히스트리오닉 성격장애, 다양한 성격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든지 그 안에는 우울성 성격장애도 있습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그냥 우울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감동한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히스트리오닉인가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주변이다. 나하고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제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연구하러 갔을 때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서비스라는 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면대면 장면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주문하는 종업원한테 직접 주문하는 음식점보다 음식점 입구에서 식권을 구매를 하면 저절로 그게 주문으로 연결이 돼서 음식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테이블도 남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혼자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6.25에서 왜 주문을 합니까? 직접 통화가 불편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일본인 중에 대인공포증 유병률은 상당히 높다. 이게 과연 진짜 대인공포증인지 그냥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비슷해지고 있으니까 남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영국의 통계에서 1차 의료기관은 동네 보건소입니다. 혹은 뭐 그냥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 그 증상이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라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자의 비율이에요. 전체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대인에게 이제 몸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해방됐죠.
근데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건 좀 재밌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통계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비율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일까요? 네, 그렇죠. 잘 알죠, 아시죠?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28%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 장면이잖아요. 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훨씬 감성적입니다. 즉흥적이고 훨씬 여성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고 진화 심리학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65% 이건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경제적인 뭐 문제, 생활 뭐 성격 차이, 무슨 뭐 여러 가지 학대 뭐 이런 얘기들을 이혼의 사유로 드는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가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이혼이라는 거죠. 70% 이건 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는 도시에서 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건 뭐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맞은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데 그렇다고 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시에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하고 그 시골에서 살 때 혹은 좀 인구가 이렇게 그 희박한 곳에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전혀 달라요. 도시에서 살면 사람의 치이거든요. 그럼 사람으로 인한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그런 한적한 곳에서 살면 외로워서 겪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인적 요인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걸 휴먼 팩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 그리고 인간 공학이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은 휴먼 팩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HFE라고요. 역시 그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소비자 심리학도 이 책에 있어요.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미국의 경우에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브랜드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온갖 수치들 중에 일부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심리학이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뤄요. 그걸 한 페이지 아니면 길어야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에 다룹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절반 정도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좀 사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자아 정체성 이게 사실 제 연구 주제였거든요. 제 전공은 원래 발달 심리학이었습니다. 제가 발달 심리학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중2병이죠. 중2병의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근데 그 중2병의 기원은 뭐냐면 중2병도 기능이 있어요. 중2병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가 중2병에 걸렸을 때만큼 나한테 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느라고 바빠서 나를 못 돌보잖아요. 중2병에 빠졌을 땐 우주의 한복판에 내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누구야
라는 단단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주제를 다루는 챕터가 있어요. 자아 정체성의 심리학이죠. 여기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의 자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책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갓난 아이한테는 자아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판별하는 실험이에요, 이게. 한 2살에서 3살짜리 애 앞에서 인형을 가지고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인형 둘이 있어요. 하나는 셀리고 하나는 앤이라는 인형입니다.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애 앞에서 인형을 막 보여주면서 얘는 셀리야, 얘는 앤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셀리하고 앤 사이에 천으로 덮여있는 바구니하고 그 다음에 상자, 뚜껑이 덮여있는 종이 상자를 놓습니다. 자, 여기 셀리하고 앤이 있어. 그리고 이 사이에 바구니하고 상자가 있네. 그러고 나서 이제 셀리가, 검사하는 사람이 셀리 인형을 막 움직여서 셀리가 공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바구니에 넣네. 바구니에 넣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셀리가 바구니를 천으로 덮고 자리를 비웁니다. 셀리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근데 셀리가 없는 동안 앤이 바구니에 있던 공을 꺼내서 상자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또 딱 닫아놓고 앤도 사라져요. 자, 이제 셀리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 셀리는 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네? 바구니.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2살쯤 되는 아이들은 상자에서 공을 찾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해요. 뭘 구분을 못할까요? 좀 더 주체 맞아요. 주체예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그렇죠. 너와 나의 뭘 구분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비슷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 남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남이 아는 걸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알면 다 알고요. 내가 모르면 다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요. 내 눈에 보여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2살까지예요. 그런데 2살에서 3살을 넘어가면서 얘는 이 공이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라고 마치 당연한 듯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세 혹은 3살부터 내가 아는 것하고 남들이 아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아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아는 걸, 그러니까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아는데 남은 모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야 거짓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살부터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를 속여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거짓말을 단련시켜 온 종족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딴 거는 침팬지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거짓말 하나만은 인간이 가장 잘해요. 인간은 심지어 거짓말을 가지고 공유된 사실을 만들어내죠.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 그래서 인류가 다른 모든 종족을 제치고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비결이 구라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라를 스스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유된 사실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개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뭉칠 수 있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어쨌든 그거의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아가 이제 거짓말을 시작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아가 생기면 애들이 뭘 해요? 싫어, 안 해를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너, 당신, 엄마, 당신의 의지와는 내 의지는 다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개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운 세살이 되는 거죠. 자아가 생겨서 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다 사춘기를 겪었지만 아주 심각하게 이 사춘기가 질풍노도고 중2병이 사회 문제로 될 만큼 심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요, OECD 회원국이고 G20 국가이고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이게 이제 보통 선진국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속합니다. 거기다가 30, 50 클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이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국가로 한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선진국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이젠 이전과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유, 중산층,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유라고 봅니다. 자의식이요. 우리한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의식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어요. 그 자의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예요. 난 누구냐? 왜 사나? 그 질문이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답은 주변에서 알려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나는 누구인가 가끔 생각은 했죠. 그죠? 외계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할 때 이게 들어가 있긴 했지만 우리 삶을 관통하는 질문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출산과 육아에 상당히 거의 적대적이죠. 직장생활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애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질문을 안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에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그런데도 다 애를 꾸역꾸역 낳았다. 왜?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냥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그게 자의식이에요. 왜 결혼을 해?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엔 그냥 그 나이가 되면 하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는 낳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 였습니다. 자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심리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건 상당히 역사를 관통하는 자기 정체성의 어떤 벽돌들이에요. 종교. 내가 어느 종교를 믿고 있다. 그게 나를 정의하는 수단이 되죠.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 가장 쉽게 말하면 BTS 내가 아미다. 그러면 그것도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라니 이 상위 문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사회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국민 정서 같은 거 있어요. 사회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교육, 취미, 지역, 또래, 뭐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규범, 정치, 가족, 소셜미디어, 성, 가치관, 연령, 역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답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남아요. 그래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선구자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정체성 하면은 에릭슨의 이론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발달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길게 얘기하면 이건 뭐 한 학기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릭슨이 봤을 때 내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에 태어났고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냐, 허용된 것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를 계속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깨알같이 정체감 지위 이론까지 있는데, 이건 아마 여기 혹시 청소년 심리학 혹은 발달 심리학을 조금 배우신 분이라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보면 그거의 핵심 내용만 싹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종교나 무슨 지역이나 연령이나 계층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정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 빈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을 에브럼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자아실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일단 먹고 사는 거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죠. 먹고 사는 거에 집착을 한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자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먹고 사는 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뭘 추구를 하냐면 이 내가 확보한 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안전을 나 혼자만 누리질 않고요, 누구와 같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혼자는 외롭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할 땐 외로움도 없어요. 근데 일단 등 따시고 배가 불러졌어요.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같이 누군가와 여러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존중을 받길 원해요. 내 가치를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운 그 인간의 욕구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충족이 된 다음에 여기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위의 상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를 불을 붙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 그걸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아실현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단계에 도달하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 욕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람 매슬로우가 대표적인 자아실현자의 예로 든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가 딱 정확하게 이 경험을 겪었어요. 간디는 인도의 상류층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계급이었어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실수로 영국인 칸에 탔어요. 그래서 영국인 그냥 보통 평범한 영국인 칸에 탔습니다. 영국인 1등 칸에 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보다 계층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간디는 그냥 계층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나보다 사회 계층상으로는 한참 아래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기차의 차장, 영국인이죠. 그 영국인한테 멱살을 잡혀서 기차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꼴을 당하고 나서 막 옷도 막 찢어지고 신발도 벗겨진 상태로 돌아가면서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빡쳤죠. 근데 그 빡친 게 자아 실현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게 결국 인도인과 영국인의 불평등의 문제 아니냐? 라는 질문을 가면서 이 양반이 이 자아 실현,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까지 단식을 여러 번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부정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 심리학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입니다. 우리 관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에 따르면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친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우정이에요.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헌신하고 열정은 있는데 친밀감이 없어요. 상대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라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여기서 얼빠진 사랑이 해당되죠. 그리고 친밀감과 열정만 있어요. 헌신을 안 해. 이거 뭡니까? 그건 그냥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가 싹 사라지는 하룻밤의 꿈.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이제 소설에 나오는 로맨틱 소설에서 막 여행을 가서 꿈 같은 일주일을 보냈어. 그리고 사라졌어. 뭐 이런 거. 그게 낭만적 사랑이죠. 근데 이 3가지가 다 똑같이 높으면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고 스턴버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놀랍게도 요거까지 이 책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랑의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가끔 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상대방이 진저리를 치고 도망갈 거야 라는 걸 스스로도 대충 알아요. 알면서도 막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거 그냥 기질이야. 기질이든, 그러니까 이 아동기의 애착 유형이 어른이 되어서 사랑 유형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현대 심리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에요. 이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나오는 건 다 현재 심리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주 가끔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주류 의견이다. 그러니까 현재 심리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을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기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느냐,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느냐,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호감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팁들을 다 찾아내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시면 되죠. 그리고 관계가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게 분석이 돼요. 예전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결혼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은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저 인간이 나쁜 놈이었어 라고든.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은 거의 공식처럼 똑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시작하고 실험하고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삶이 통합이 되고 결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어긋나고 선을 긋기 시작하고 점점 그 다른 요소들도 같이 처지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마주치는 걸 피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면 결국 끝난다 라는 식으로. 이거 뭐 누군 몰랐나? 근데 이렇게 단계로 공식화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각 단계별 처방이 가능해져요. 대응이 가능해진다고요.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멸, 우리가 어떤 관계, 아주 로맨틱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망가지려면 딱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연구한 거거든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도 역시 이 책에서 2페이지로 쫙, 4페이지로 나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커요. 근데 어쨌든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도 이 책 아니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살짝만 보여드릴 겁니다. 궁금하면 보시죠. 사서 보세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걸 리타메 브라운이라는 여권운동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 그러면서도 이분이 아마 배우이기도 했던가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조를 해서 얻는 보상은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 뭐 이런 수많은 경구들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여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